안녕하십니까. 레그룸 최장문입니다. 지난 연초에 범피라이즈라는 제목으로 한 해 전망을 있는 동영상을 준비한 이후에 한 달 만에 다시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기는 소프트 랜딩을 넘어서 골딜락스조차도 넘어선 개념 널바나라는 열반이라는 표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할수록 굉장히 강한 펀더멘탈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에 PCE 물가 완연하게 목표 수준 2%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 소득도 굉장히 견조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 미국 경기가 얼마나 센지 그리고 이걸 반영하는 결국 주식시장이 또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면 갈수록 큰 상황이네요. 오늘은 최근에 이제 S&P 500이 저고점을 넘어섰다고 하고 밸류에이션 수치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더군다나 M7이라고 불렸던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렸던 물론 지난주 기점으로 테슬라가 탈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6라고 해서 이제 이 개념이 좀 더 좁혀졌는데 이런 친구들이 빅테크들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놓고 보면 우려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갈까?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회사처럼 미국에만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지방에서 모 판매사 이제 고객 투자 설명회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같은 제목으로 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로 한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 내용이 좋다는 평가도 있고 여러분께 꼭 공유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자리를 마련했고요. 제목은 패권에 투자하라는 거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새 판매자 PB분들의 연수 또는 고객 설명회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모두에 드리고 있는 말씀이 결국은 패권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대국 1위, 경제 대국 1위, 기축통화국, 결국 미국 아니겠어요? 근데 그 미국의 패권이 약해질 거다, 어쩌다 이런 말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실제로 발표되고 있는 수치를 놓고 보면 결국 패권은 패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세세하게 왜 미국이 더 쓸 수밖에 없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자료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하우스는 누누이 강조드린 대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개별 종목, 주가가 상승할 때 개별 종목에 막 100~200% 상승을 상유를 한다거나 반면에 시장이 빠질 때 마이너스 막 50%, 100%를 똑같이 참여한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시장이 오를 때 그거의 절반 이상만 참여하도록 시장이 빠질 때 확연하게 덜 빠지는 걸 지키면 결국 그런 포트폴리오가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ETF로만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럴 때 저희는 따로 해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객님들이나 PB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또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건데 결국은 달러 투자를 할 때 수익률이 주식이 오를 때 달러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고 주식이 빠질 때는 달러가 올라서 수익률을 보존을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유리할 거냐? 이런 질문을 되게 의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페이지가 4페이지인데 1990년대 이후 지난 2023년도까지 34개년 동안 S&P 500 기준으로 주가가 하락했던 구간이 34개년 중에 10개년이 있었고요. S&P 500이 상승했던 구간이 24개년도가 있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그런데 이걸 좀 세세하게 뜯어놓고 보니까 우측 상단 하단에 S&P 500이 하락했던 연도 10개년도 중에 달러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8개년도가 약 5% 가까운 수익률을 보존했던 효과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걱정하는 S&P 500이 상승했을 때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US 달러가 좀 싸져서 수익률을 갉아먹지 않겠니라고 하는 염려가 24개년도에 상승했던 연도 중에 절반 12개년도에 달러 투자 효과 평균이 2.6%의 플러스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이 상승했을 때조차도 달러에 투자를 했다면 절반 이상의 확률로 오히려 2.6% 정도의 수익률에 더 플러스가 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요. 미국에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자면 5페이지에 크레딧 스위스에서 매년 글로벌 웨스북이라는 걸 발간을 하는데 그 보고서를 기준으로 글로벌 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다 합친 부가 약 454조 달러에 육박한다고 해요. 그중에 주식시장 비중이 130조, 채권도 13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미국이 가져가고 있는 부의 규모가 30%가 넘고요. 단일 국가로 주식시장의 규모가 2% 정도 됩니다. 채권 시장은 40%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알기로 거의 50%에 육박해요. 반면에 저 끝쪽 오른쪽에 한국은 전 세계 부에서 약 2% 정도 가져가고 있고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2%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 유가증권 시장이라든가 부의 배분을 놓고 볼 때 2%가 안 되는 이 조그만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얘기죠. 직관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앞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할 때는 이 조그만 한국 시장에서만 하게 되면 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경제가 상승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 위주의 해외 투자를 반드시 포트폴리오의 한 30% 이상은 가져가라는 말씀을 제가 최근에 강의나 세미나 때 항상 드리고 시작을 하고 있죠. 미국과 한국의 경제성장이나 주식시장은 또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시장과 주식시장은 확연하게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0년 초반부터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각각 GDP 성장률과 주식시장이 확연하게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동안에 수출 의존형 국가였던 한국, 중국,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근거라는 것이 지난 1870년대 근한 100년, 150년 동안 이 글로벌화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헤이버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싱크탱크에서 발표하는 지수인데요. 지난 1950년도 당시부터 지난 2010년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 국가 간의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수출과 무역, 수입의 물동량이 증가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게 2010년 초반부터 점점 하향 안정화 또는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진행됐던 글로벌화가 이제 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탈글로벌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관적으로 수출 의존형 국가였던 한국, 중국, 독일에는 직격탄을 맞는 추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자국 우선주의라든가 지역 분쟁, 지역 갈등이라든가 또는 리쇼링이라든가 이런 미중의 패권 갈등이라든가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당분간은 탈글로벌화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그렇게 보면 수출 주도형 국가였던 한국을 포함한 몇 개 나라들의 경제 성장이라든가 그걸 또 반영하는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성장세는 조금 더 제약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수 주도형 국가, 또 탄탄한 경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이런 국가 지역에 해외 투자를 또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경제를 포함해서 자본시장 등등의 몇 가지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1년 GDP 기준으로 미국이 자료에는 24조로 나왔지만 지난주 새롭게 업데이트된 자료 보니까 26조. 우리나라가 한 2조 달러가 채 안 될 겁니다. GDP로만 보더라도 근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구조가 미국은 소비 주도 국가예요. GDP 한 70에서 75%를 소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가 낮다는 얘기고 자국 경제의 어떤 자립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해외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자국 경제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한국 같은 데는 GDP의 한 90% 정도가 수입과 수출이 차지하기 때문에 해외의 어떤 기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독감을 걸린다거나 이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조금 취약한 경제 구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주주 친화적이고 또는 투자자 친화적인 이런 시장이 미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상장 주식주 4,300개, 우리나라 한 2,300개 됩니다. 미국 배당 성향이 한 40% 이상이고요. 우리나라가 27%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세후에 남은 당기 순이익 중에 얼마만큼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께 돌려드리느냐 하는 것이 배당 정책이거든요. 남은 당기 순이익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40%만큼을 내서 주주들께 돌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주주 중심이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경영인들한테 회사를 경영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더 서스테이너블하게 최고의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오리엔트가 돼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경영 체제이고 또 주주가 직접 경영을 하고, 물론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우리나라가 한 20-30년 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하는데 분단 현실보다는 이런 그 주식시장의 토양, 문화 차이,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정책의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ETF에 투자하기 때문에 ETF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은 3,400여 개가 상장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가 한 800개가 안 되고,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 다시 말하면 다양한 전략이나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해서 투자자들께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그 다양성이 미국은 26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많아야 한 20개가 안 됩니다. 여기에 파생되는 문제는 저희가 여담으로 자체적으로 전 세계 투자 대상 자산을 9개로 나누고 각 자산군별로 하부 운용 전략을 57개로 나눠서 시장을 촘촘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덕분에 2022년도 시장이 아주 많이 빠졌을 때 저희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한 13% 정도 수익을 낼 정도였으니까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없는 전략이 없을 만큼의 다양한 전략을 제공하는 게 미국의 ETF 시장입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매크로한 얘기로 인구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70년대생이 출생아 수가 제일 많았다고 그래요. 당시에 96만 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2022년도 한 해 신생아 수가 26만 명으로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210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1500만 명으로 감소할 거라는 수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활동 인구 또는 총 인구 성장률을 간단히 보면 좌측 그래프 하단에 점선 하단이 이제 증가하는 지역 국가들인데, 선진국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 우측 그래프에서 지역별로 아프리카 등등 지역별로 지역 인구 총 추이가 성장을 하고 있는 20년, 2050년, 2100년 갈수록 꾸준하게 성장하는 유일한 국가가 노선 아메리카,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미국을 대신하죠.
미국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중장기적인 트렌드, 성장 트렌드의 충분 조건도 이래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페이지는 그 미국의 천조국이라고 하는 게 1년에 1,000조 이상의 군사비를 써서 천조국이라 하는 우스갯 말이 있는 것처럼 군사비, 국방비 지출 규모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우측에 지식재산권 사용 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얘기하죠. 대부분의 하이테크 선진기술 종주국이 미국입니다. 그 종주국인 미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해외에 빌려주고 설비 투자라든가 인력 투입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에 그냥 사용 수익만 현금으로 받아 챙기는 규모가 2021년도 안에 124.6빌리언 달러였어요. 2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늘어나면 늘어났겠죠. 참고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2위 회사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이 100조가 채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왜 M7, 참고로 지난주에 테슬라가 좀 빠지면서 이제 슈퍼6라고 이름을 새롭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대표적인 하이테크 기업들이 왜 주가가 그렇게 세고 이제 빠질만 한데도 센지는 단견적으로 이런 자료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12페이지는 그동안에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죠. 지난 1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2차,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인데 그때마다 인류의 생활사, 경제를 점프업시켰던, 퀀텀 점프를 시켰던 이 대표적인 생산물들이 몇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꼽아놨거든요. 이 중에 3차 산업혁명 이후에 개발된 모든 대부분의 혁신 기술, 혁신 플랫폼들은 거의 미국이 종주국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밑에 두 번째 AI 인공지능도 미국이 종주국으로 지금 경제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이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14페이지 보시는 대로 그 챗GPT라고 하는 것을 처음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제공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연초 이후에 그동안의 전세계 시가총액 1위, 철옹성이었던 애플의 시가총액을 가뿐히 뛰어넘어서 전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미국은 리더십을 이미 형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향후에 15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그래프를 제가 주가든 경제 성장이든 생산성 향상이든 어떤 밸류업되는 부가가치의 개념화해서 한번 그려본 건데 생성형 AI 덕분에 얼마만큼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지는 정말 기대에 봄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생성형 AI의 1차 수혜주는 아까 언급드렸던 당연히 솔루션 프로바이더였던 마이크로소프트였겠죠. 조그만 그래프 파란색의 주가 흐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칠 정도로 시가총액이 다시 말하면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그 2차 수혜주라고 하는 반도체를 대표하는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률 그리고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아리스타 네트워크라고 하는 2차 수혜에 직접적으로 받을 2차 수혜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그 데이터 센터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현대화, 디지털 모더나이제이션을 대표하는 기업 아리스타 네트워크의 주가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성형 AI 덕분에 경제가 얼마나 퀀텀 점프를 할지는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2차 수혜 경제적 파급에 어떤 분야에 영향이 있을까? 생각나는 대로만 제가 몇 개 적어놓은 건데요. 오토메이션 자동화, 운송 모빌리티, 로보틱스, 스마트 그리드, 전력 수급이죠. 사이버 보안,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AI 5차도라고 해서 이게 과수원이잖아요. 심지어 과수원도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이 높이의 제약을 받지 않고 드론이라든가 이런 기계들이 이 과일의 색깔 모양을 입력을 해놓으면 사람 대신 다 따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산성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쉐일 2.0이라고 제가 표현드렸는데 13페이지를 되돌아가서 보시면 1차 쉐일 혁명에 기반해서 수압화쇄법으로 첫 삽을 딱 든 게 9월 7일이었습니다. 2008년도. 그때가 1차 쉐일 혁명이었다고 본다면 혁신의 입각에서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인 게 2008년도 9월 7일 날 셰일 혁명으로 첫 삽을 뜬 이후에 2015년도에 원유 수출 금지법 50년 동안 유지됐던 그 법을 해제를 하고요. 2018년 9월 달 연재로 세계 원유 생산량 1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달 기점으로 원유의 순수출국이 되어버립니다. 미국이. 여기서 파생되는 전 세계 군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패권의 변화는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얼마나 미국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패권이 더 공고해지고 강화될 건지는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7년, 18년 즈음에 이 혁신이 또 한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또 인공지능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죠. 2차 셰일 혁명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1차 셰일 혁명 때 뚫었던 그 유정에서 같은 자리에서 더 깊게 촘촘하게 파내면서 추가적인 환경 문제 유발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양의 원유나 셰일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여로 최근에 가자 지구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가가 뜨지 않고 있는 이유가 전 세계 오페크가 가져왔던 그 원유 시장의 패권을 다시 원유 시장 패권까지도 가져오는 이런 정말 기염을 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비근한 여로 하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6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1월 19일 날 맥킨지의 보고서에서 향후에 생성형 AI 덕분에 매년 생산성 향상 파급 효과가 얼마 정도가 될 건지를 추산을 해본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16페이지 보신 것처럼 각 분야별로는 참고를 해주시고 토탈로 볼 때는 약 3,442밀리언 정도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수치를 맥킨지가 발표를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한 4,000조, 5,000조 가까이, 4,500조 정도 가까이 되는 규모니까 생성형 AI 덕분에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퀀텀 점프를 이뤄낼지는 또 그 안에서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 경제가 또 얼마나 성장을 할지는 한번 즐겁게 엔조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미국 투자를 할 때 미국 1년 GDP가 26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 26조 달러 중에 한 70에서 75%가 차지하는 게 소비거든요. 이 소비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11월 15일 날 통과된 인프라법, 2022년도 8월에 통과된 두 개의 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이 주요 3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요 3법에 근거해서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군청색 그래프가 굉장히 스파이크하고 있죠. 2022년도 하반기부터 2023년도 본격화해서 미국의 제조업 건설 지출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자세한 예로 우측의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왜 미시가노 근처에 자동차 생산했던 지역이 해외로 다 공장에 나가면서 녹슬었다 해서 러스트벨트라고 했던 걸 잘 아실 거예요. 그거의 몇 배 정도의 사이즈로 지금 미국 전역에 걸쳐서 반도체 벨트, 전기차하고 배터리 벨트, 그리고 클린 에너지 벨트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소비만 갖고도 전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리빌드업을 한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파생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뭐 정말 다양하겠죠. 1차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어마어마해진다거나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제가 영프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배경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생산성 향상, AI 덕분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내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 체질이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따지지 않아도 얼마나 성장을 할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좀 매크로한 그림을 봤다면 미국의 GDP 성장률의 이제 마이크로한 것들을 몇 가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가을 정도부터 제가 왜 지금 미국 경제를 얘기하죠. 소프트 랜딩, 노 랜딩 얘기를 하는데 실제 멀서라든가 컨설팅 회사에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미국 경기를 얘기할 때 소프트 랜딩, 골딜락스를 넘어서 널바나라고 얘기합니다. 널바나라고 하면 열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골딜락스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진입돼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정도로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는 것이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동시장 3.7% 완전 고용 수준이고요. 물가 상승률 지난주에 PCE 물가 발표됐지만 완연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비 시장을 보시면 소매 판매 개인 소비 지출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개인 소비 지출이 가장 중요한 소비 지표라고 한다면 월간으로 지난달 0.4였다가 12월 달에 0.7로 폭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 시장은 굉장히 견조하다는 것이고 그걸 또 서포트해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조그만 그래프로 바차트로 제가 그려놨는데 작년 초만 놓고 보더라도 그 이후에 미국의 가처분 소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측 녹색 그래프가 최근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실질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서 물가 상승률이 지금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연하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빠지게 되면 소득 중에 물가를 감안한 실질 가처분 소득도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시장은 견조하다고 하는 그런 전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미국의 경기 펀더멘털이 워낙 세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주식시장의 멀티플 또는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계속 우상향할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워낙 화두가 되고 있는 미국의 대선을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올해 미국 대선 11월 5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11월 5일은 각 당의 선거인단을 뽑는 날입니다. 근데 왜 11월 5일을 대선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냐면 선거인단의 개개인들은
자기가 지지할 당을 공개적으로 이미 어나운스먼트를 해요. 그러니까 선거인단 중에 민주당이 더 갖고 왔다, 공화당이 더 갖고 왔다가 나오는 얘기는 그 선거인단들이 동일하게 발표했던 만큼의 그 대통령 후보를 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1월 5일 날 선거인단이 결론이 나오는 날 대통령이 선출이 된다고 봐도 하기 때문에 11월 5일을 대선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 그 선거인단들이 11월 5일 날 뽑혀서 대통령 후보를 직접 선출을 하고 뽑는 날은 12월 9일입니다. 뭐 상식으로 그냥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가 미국 대선 얘기를 할 때 트럼프를 굉장히 많이 걱정도 하고 우려 반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언론에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막 큰 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저희 같이 미국에만 투자를 하는 하우스는 심지어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오히려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20페이지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게 지난 그 4년 동안 임기를 마친 이후에 트럼프가 그 좌충우돌도 한 이후에 경험을 놓고 쭉 보니까 이런 정책을 이렇게 펴면 미국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정책 공약을 지난 4년 동안 자기 홈페이지에, donaldjtrump.com이라는 홈페이지에 47개의 정책 공약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아젠다 47이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해서 아젠다 48이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중에 중요한 거 몇 개만 제가 꼽아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얼른 보시면 세 번째 불법 이민자 혜택 철폐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을 생각을 할 때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측 불가성이고 막 뭔가 즉흥적으로 해버리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 미국의 지금 현실이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한테 의료 혜택부터 시민권까지도 자동으로 부여할 정도로 다소 불합리한 법체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 제일 위에 참전영웅 노숙을 근절시키겠다. 이 말은 우리나라도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던 분들이라거나 6.25 참전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참 아픈데, 미국도 참전 영웅분들이 노숙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케어를 잘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라는 분은 그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노숙을 근절해서 공공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런 분들을 끝까지 케어하겠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더없이 애국주의적인 정책인 것이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번 쭉 보시면, 마지막으로 대형 제약사를 견제하겠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것들이 대형 제약사 몇 군데가 독과점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견제해서 의료비를 다운시켜주겠다. 미국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안 나온 내용이지만 또 아메리칸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은퇴를 한 이후에 중장년층들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재수없으면 100살까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퇴한 이후에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대학을 갈 수 있다거나 이런 기회들이 적다는 것이죠. 학비도 비싸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말한 아메리카 아카데미라는 거 하는 것이 온라인 무료 고등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실제 현직에 있는 분들이나 전문가분들한테 언제든지 그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산은 대형 사립대 기부금 펀드들이 워낙 많이 남아도니까 그런데 과세를 해서 저거를 조금만 마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경제 친화적인, 그리고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 좋게 평가받을 만한 정책들이라는 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참 그 고민을 많이 했고 굉장히 정교해졌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쭉 놓고 판단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저희같이 미국에 투자하는 하우스는 훨씬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최근에 그 S&P 500이 전고점을 가볍게 통과를 했다거나 생성형 AI 덕분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 사회 전반, 생활 전반에 기하급수적인 어떤 밸류업이 가능할 것 같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미국 주식이 전고점을 깨고 올라가서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 경제나 또는 그걸 반영하는 주식은 앞으로도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오히려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맹목적인 낙관론을 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데이터라든가 펀더멘털의 흐름이라든가 경제의 시스템에 움직이는 방향을 또는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그런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